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제1원칙하고 제2원칙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첫 번째 원칙을 자유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의 원칙, 두 가지로 설명을 되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성립하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맥시민이라고 하는 원칙이었고, 그게 이제 이 책으로는 맥시민, 최소 중에 최대를 선택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정의로운 거는 효율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니까는 그게 이제 맥시민이고, 불가피하게 직책, 기회, 이런 것들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것들은 균등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개방된 다음에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1원칙과 제2원칙이었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선성 얘기를 하는데, 제1원칙과 관련해서는 제1우선성이 자유의 우선성인데, 그러니까 롤즈의 정의론의 체계를 볼 수 있는 게 우선성이에요. 사실은 이 우선성 규칙. 무슨 말이냐면, 롤즈는 분배의 문제,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등등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정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를 나누는 어떤 프레임워크, 틀을 만들 때 사회계약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롤즈는 여기서 그 사회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은 이제 롤즈한테 맥시민이라는 원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등의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쪽이랑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주의자들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 평등의 자유론, 그 최소 수혜자가 그 중에서 최대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돼요. 이 양반이 반복해서 얘기를 계속해요. 우선성의 원칙도 그건데, 자유의 우선성인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장난 같은데, 사실은 형식론으로는 말이 안 되죠.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말의 의미의 범위를 비켜나가게 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방식인데, 어쨌든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표현들이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광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자유의 덜 광범위한 범위를 제한한다면 그거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이가 공유하는, 모든 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최소 수혜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최소 수혜자에 근접하는 거죠. 모든 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이가 아니고 가장 적은 이를 포함하면 모든 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최소 수혜자의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만 자유의 제한이 가능한데, 그 첫 번째 자유의 우선성 중에 덜 광범위한 자유를 우리가 적용시킬 땐 그래야 된다는 거죠. 범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덜 평등한 자유. 불평등하고 좀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한데, 용어 자체를 그냥 씁시다. 덜 평등한 자유는 어떻게 돼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앞에 그 원칙과 비슷한 거죠. 그거하고. 그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맥시민이라는 원칙이 자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성 규칙은 이제 효율성과 복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의의 제1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된다고. 효율성이나 이윤 극대화에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의의 제2원칙은. 그리고
공정한 기회는 그 차등의 원칙의 우선의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살펴본 거죠.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비슷한 말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저축률은 이러한 노고를 치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제 과도한 저축률 부분은 이제 세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대 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저축률에 관한 얘기도 다루고 있죠. 어떤 세대가 효율성과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에 그 원시적 축적 단계, 그러니까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정의로운 사회든 어떠한 사회든 존중받을 만한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최초의 조건을 구비하는 단계에서 누가 희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희생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똑같이 여기서 말한 사람은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는 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근거로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논리들이 결국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제1원칙과 제2원칙, 그 다음에 우선성의 문제가 이 책의 등에 있는 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책의 모든 요약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원칙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우선성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어쨌든 자유를 규제할 때는 불가피하게 자유를 규제한다면은 어쨌든 덜 자유로운 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나 어떤 이윤 극대화, 이득 극대화보다는 정의의 원칙이 우선해야 되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맥시민, 그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관철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 책에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지금 한 얘기가 다죠. 이 책은. 그리고 이제 2장 제도론에서 다룬 것 중에서 이제 좀 살펴본 것들은, 분배에 관한 것들은 정치 철학에서 다루고 사회학에서 다루고 많은 부분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경제적인 분배에 관한 논의는 이제 조금 덜 한다고 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대 간의 분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세대 간의 분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케인즈 얘기를 인용하면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어떤 축적, 이런 것들은 후대의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는 하죠. 그죠? 후대의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떠한 시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적 과정이 없다면 그 세대가, 어떤 특정 세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선언에서 얘기한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발전의 개념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을 여기서 이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현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에서 하는 얘기인데,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문제는 근데 어느 시기에는 희생이 불가피해요, 사실은. 어느 시기에는 누군가 희생을 해서 어떤 시대가 부모 세대가 희생해서 자식이 잘 살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이 나타났잖아요. 세대 간의 문제는 세대 내의 형평성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은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 롤즈는 어떤 시간, 어떤 세대가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담을 주더라도 그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원시적인 축적 단계에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 독점 자본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적으로 부를 몰아주는 방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되었죠. 그죠? 노동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것들을 통계 수치를 보면 딱 나타나요, 그때. 자본이 가져가는 몫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가는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그러면 이 세대 간의 문제를, 룰즈가 다룬 이 얘기를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은, 과거 세대가, 우리 윗세대가 지금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과정은 사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그 이전 단계에서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희생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되는 시기였으니까. 보릿고개를 겪고 굶어 죽고 뭐 이런 세상에서 어쨌든 밥은 먹을 수 있는 시대로 이행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제기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세대 내의 문제에서는 그 문제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세대 내에서 축적된 불평등 또는 부정의는 세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지금에 나타나고 계급적인 질서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깃틀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세대 간의, 롤즈가 말하는 세대 간의 특정한 시간이 우선하지 않는다. 또는 과도의 저축을 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축적이 아니고 저축을 했다고 치고, 저축하는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우리 윗세대는, 많이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더 힘들었으니까. 어쨌든 그전보다 나아졌으니까 견딜만 했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축적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사회의 엄청난 활력의 저하, 불평등의 구조화, 불평등의 고착화, 만연한 갈등, 이런 상태가 되고, 세대 간의 문제는 지속가능 발전에서도 within generation, between generations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듯이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는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두 가지를 다 사회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과 같은 아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롤즈는 이제 세대 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 세대 간의 문제는 중요한 정의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재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세대 간 분석, 이런 거 행정에서도 많이 다루죠.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국민연금 같아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부양 비율, 이런 것들. 적정한 세금, 적정한 복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정의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산정하기가. 세대 간의 문제는 최소 수혜자가 누가 될 건지 측정하기가 어렵죠. 대체로 앞선 세대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나중에 재앙적인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롤즈의 세대에서는 시간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세대가 더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대체로 후대가 더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주로 우리 당대에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대가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것들을 빼앗아 쓰고 있다는 세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성의 문제들을 이제 다룬 것이고, 다수결에 관한 문제도 이제 다루고 있죠. 우리가 그 정치 체제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다수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다수결이 없다면은, 다수결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다수결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의를 구현할 수는 없죠. 결국은. 근데 다수결이 항상 정의롭지도 않고 옳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다수결이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지만 우리가 다수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수결을 둘러싼 주변의 정의로운 제도와 장치들을 통해서 다수결이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교정할 수 있는 체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련을 해야만 그 사회는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을 포기하면 안 되죠. 다수결을 포기하면서 민주주의를 포기하게 될 수가 있죠. 결국 다수가 우매하고 다수가 틀렸으며 소수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다수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오만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대한 신뢰로 지탱되죠. 다만 다수결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보의 올바른 공급과 그 다음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 토론의 활성화, 그 다음에 특정한 의견의 배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쟁취 이런 게 선결돼야만 다수결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롤즈가 양심의 자유와 특히 이제 그 시민 불복종 같은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 불복종은 이제 롤즈가 정의하는 시민 불복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공공연하며 그리고 비폭력적인 운동이며 그것들은 불복종을 통해서 일부 자기들이 바꾸고자 하는 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 체계를 위반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현 체제를 건강하게 변화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 설태를 위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든지 일부러 사소한 법들을 위반함으로써 항의를 표시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인이 있는데 결국은 그 최종 신급은 어떤 것이 정의의 문제인가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다수결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죠. 시민 불복종은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은 정의로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국가나 사회가 통치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미비점으로 인해서 소수의 권익과 어떤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시민 불복종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많은 소수가 나와서 같은 방식을 했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롤즈는 일축하죠. 건강한 토론의 가능성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를 강화한다고 보는 게 이제 롤즈의 생각이죠. 결국은 최종 신급은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최종 신급에 관한 문제인데 시민 불복종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당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일원칙, 제2원칙이 있고 우선성의 규칙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면 거기서 키워드들은 평등에 관한 문제하고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 맥시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죠. 아까 설명한 대로. 근데 다수결은 그 자체가 아니고 나머지 아까 주변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수 독재가 될 수 있죠. 또는 중무정치가 될 수도 있고. 시민불복종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비교적 정의롭게 법이 제정됐다면 시민불복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저도 이제 롤즈의 견해에 동의하는데 최후의 법정 또는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은 뭐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최종 신급에 관한 문제죠.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 허무맹랑한 답변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답일 수밖에 없어요. 롤즈가 여기 이런 말을 했죠. 누가 결정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잘 생각함으로써 모두가 결정하는 것이고 합당성, 예의 및 행운과 더불어 그것은 흔히 아주 잘 되어간다. 누가 결정하는가, 최종 신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이것이고 조금 더 사회과학이나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쓰죠. 최후의 법정은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뭐요?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 라고 있다고 했죠.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집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한 집단은 어디에? 전체로서 유권자죠. 시민들이 정의관에 있어서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시민 불복종에 의거하기 위한 조건들이 존중되는 한 무정부 상태에 대한 위험은 없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용인에도 불구하고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있죠. 정의관에서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참 모호한 표현이가 있는데 시민 불복종이 의거하기 위한 조건들이 존중된다. 그만큼 사회가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가 성숙되지 않으면 시민 불복종이 무정부 상태를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광주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쳤고 민주주의의 도정에서 독재를 거쳤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새겨드릴 말은 이런 거죠. 만일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책임은 항거하는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항거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일종의 비합법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말 참 어렵게 썼죠. 이게 구문이 복잡해서 그래요. 구문이 복잡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말을 엄밀하게 쓰고 싶은 사람의 특징인데 특정한 단어를 연결할 때 영어로는 A of B라는 표현을 쓰면 A of B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많이 쓰는데 A of B인데 A하고 B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 A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절이 따라오기도 해요. 그죠? A 수식어가 따라오고 절이 따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려다 보면은 문장이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장에서는 그래서 주로 얘기한 게 우선성에 관한 문제죠. 우선성에 관한 문제. 그거는 무지의 베일하고도 연결이 되죠. 무지의 베일의 구조는 우선성을 인정 안 하죠. 우선성이라기보다는 편견이나 어떠한 특정한 이득이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무지의 베일이잖아요. 기득권을 다 버리도록 하고 하는 것. 그게 무지의 베일인데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의 1, 2 원칙과 우선성의 규칙 두 가지까지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정의와 관련된 2부의 제목이 제도 아니에요? 제도로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살펴봤죠. 다수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문제, 그리고 또 시민 불복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룰즈의 생각은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표현, 그 정의, 그 전제되는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들이죠.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나 가능할 법다. 현실 국가에서는 사실 어렵죠. 현실 국가에서는 사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표현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합당성은 있는데 예의 및 행운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결정하는데 예의 및 행운과 더불어 그것은 흔히 아주 잘 되어간다. 흔히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죠. 누가 결정하는가? 이 말은 정의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런 말이랑 같은데 누가 결정해?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이 양반이 또 단서를 달았어요. 스스로 잘 생각함으로써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은 숙고함으로써, 수기함으로써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본 거죠. 책을 샀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뭐 인터넷에서 나오니까 흔히 나오는 이제 딜레마 게임에 관한 두 가지 게임을 비교하면 좋아요, 사실. 우리 현실의 게임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어떤 구조냐면 딜레마 게임 구조예요. 모두가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딜레마 게임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가 아니라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1년씩 살고 두 사람한테 보면은 누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두 사람 다 일일하고 나가니까 가장 최선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실토하면은 둘 다 5가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10년을 살아야 돼요, 비율. 근데 한 사람이 묵비권이고 한 사람이 실토하면은 반대가 10년과 제로 방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가라는 게 딜레마 게임의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은 각각 실토함으로써 자기가 10년을 살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 10년이 아니라 5년을 살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성으로 작동하는 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자본주의라고 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현존 자본주의의 특징은 둘 다 실토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둘에게 각각 합쳐서 2년 뺏기 감옥에 안 있게 되는 선택이 아니라 둘이 각각 10년을 살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은 사회적으로 보면 다 나쁜 선택이다. 사회적으로 다 10년을 살게 돼. 어떤 선택이다. 근데 2년이 살게 되는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해. 이 구조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자본주의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 부모 자식이라든지 또는 뭐 특정한 연인 사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가 불더라도 나는 침묵하겠죠. 모든 부모는 아니고 한 7, 80%의 부모는 자기는 침묵할 거예요. 아들이 불더라도 자기가 10년을 살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 보였던 맥시민 게임이라고 했었던 맥시민 선택에서는 다르죠. 배려가 일어나죠. 가장 약한 자가 그나마 가장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이제 최근에 연세대학교 축제에서 있었던 장애인 배려 문제 같은 것들이 정의의 원칙을 말하면 맥시민이 적용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로서는 가장 흥겨운 스탠딩석을 장애인에게 배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축제의 공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인 30명 휠체어하고 그 보조 도움 주는 사람을 빼고 거기에 뭐 100명, 200명의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마구 소리 지르고 뛰었을 때의 축제의 공리는 장애인 30명이 휠체어에 앉아서 뛰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면서 즐기는 축제에 비하면 훨씬 큰 공리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걸 선택해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적어도 대학 공동체는 정의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인의 딜레마식의 결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대학 사회는 그들의 사고방식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혜택이다, 니네한테 베풀어주는 거라는 발상 자체는 그들이 갖고 있는 발상에서 이미 정의가 사라진 거고, 공리적인 발상, 효율적인 발상,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정의의 문제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이제, 현실의 사례와 결부시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